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주 을선거구의 송기현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송기현 당선자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먼저 송 당선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저에게 원주와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선거 직전만 해도 도내에서는 그 민주당이 당선된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원주을이라고 전망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선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죠. 쉽지 않았죠. 아무래도. 특별히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힘들게 되신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일단 상대방이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현역 의원의 강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강원도가 원주가 아무리 강원도에서 야권이 센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원도라는 특성 때문에 그 보수적인 기본적인 표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처음부터 쉽지는 않은 그런 승부였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승부였었죠. 그 과정에서도 이번에 그 원주 갑이나 춘천처럼 결국은 그 새누리 후보를 뒤집지는 못했는데 그 원주 을은 당선됐단 말이죠. 네.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약간의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 차이. 아무래도 제가 그 지역 내 활동을 오래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9대 총선에서 제가 후보로 나섰던 것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도 있었고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원주 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을 볼 때는 그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을보다 조금 더 불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구도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있고 또 민중연합이 있었지만은 민중연합보다는 정의당이 더 강하기 때문에 득표도 많았기 때문에 갑 지역의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더 어려웠던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 구도상 다소 조금 더 갑보다는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간에는 또 혁신도시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제 수도권 여론이 그대로 혁신도시로 밀려온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 판을 뒤집고 붙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 점이 많이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 이제 수도권 민심이 오면서 실제로는 국민의당 지지율도 상당히 갑보다 높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리한 점도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출마는 지난 19대 총선에 처음 하셨어요. 처음 19대 총선에 출마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실제로는 19대 총선은 이제 본선을 했고, 이제 18대에서는 이제 보궐선거 때 제가 나섰다가 저거 됐었죠. 그때 이제 공천을 못 받았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강원도, 특히 원주가, 특히 이제 강원도 때 크게 보면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강원도의 자존심이랄까, 또 원주의 자존심이랄까, 이거 살려줘야 되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2010년도에 제가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 그 전에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열린우리당 협의회장을 하면서 정치에 발을 한 칸 들여놨었었죠. 그러다 이제 그 활동을 안 하다가 2010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주로 유치될 뻔 하다가 그 강원도나 원주의 힘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 대구로 뺏겼던 그때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래서 이제는 이제 강원도도 정치의 목소리 내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됐었죠. 혹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건 작용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때 2010년대 들어올 때 이광재 전 지사와 관계가 큰 역할을 했죠. 제가 최근에 하신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서 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꼽을 때 문재인 전 대표를 차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딱 꼽으셨던데. 네. 혹시 그것도 다 같은 연관선상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다만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도가 있지 않으실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맨 앞장에 나서서 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을 이끄시기에 차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번 총선에 문재인 전 대표의 영향력,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데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집토끼가 있고 또 산토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토끼를 잡는 데는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보죠. 예. 반면에 오늘 이제 김종인 현직 비상위원회 대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이제 문 전 대표 쪽에서 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한마디 하셨던데 김종인 대표에 대한 평가도 좀 비슷하신가요? 김종인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안정시킨 것에 대해서 진짜 그 가볍게 볼 수는 없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뭐라 그러나요?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이 선거 나서면서 구도나 이런 것만 갖추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선거 때 뭐 어떤 어젠다를 내세우고 그런 식으로 선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발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태까지는 우리 진영이 함께 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작용은 분명히 있었죠. 그럼 평가해야 되고. 근데 앞으로도 김종인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다음 대선 때도 이게 뭐 선거 구도나 그런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뭐 언론에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대표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당권은 접고 그런 어젠다나 의제 설정 능력에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있어서 현재로서 당을 끌어오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도 이제 당원 당규가 있는데 당원 당규 있고 그 안에서 다른 경쟁자가 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본인의 뜻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간에 다른 분들이 뭐 당권 경쟁 나오신다고 하면 경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본인이 아마 역할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경선 나오신 건 바람직하지 않으시다 뭐 이런 입장이시네. 저는 가능하면 그래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김종인 대표께서 좀 당을 이끌어 가시기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당원 당규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 민주정당에서 당원 당규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각기 소속원들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실리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역시 이제 관심을 끄는 건 뭐 세월호법, 뭐 특검 교과서 국정화, 뭐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인데 혹시 그 세월호법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나 특검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입장이나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취지를 잘 못 살리고 계시고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계속 2년이 넘었는데요. 그 점은 뭐 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법 개정은 필요하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씀. 그건 정확히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시민과 또 유가족이나 또 여러 국민들의 의견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지 또 실제 운영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잘 가동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검토도 좀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 뭐 그렇죠.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김종인 대표가 또 하나 이 경제 관련된 그 중요한 어젠다를 하나 던지셨는데 그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말씀들인데요. 실제 지금 그 조선이나 해운업계는 구조조정이 현실적인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조조정 진행돼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거부감을 주는 게 있는데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는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은 자꾸 이게 구조조정, 구조 개혁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은 아주 대량 실업에 관한 대책이 전제가 되는 구조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태까지 이루어진 성과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또 위험은 서로 분담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기본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난번 한 2010년도, 2000년도까지 이루어왔던 경제 체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바뀌는 세계 전체의 경제에 맞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뭐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개인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86세대, 이제 80년대 그리고 60년대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치의 주류로 전면 등장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86세대들하고 어떤 정치적인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교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당선자님이 판단하시기에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근데 여태까지 우리 당에서든 밖에서든 소위 얘기했는데 지금 86세대라고 하는 386, 486 이렇게 바뀌어온 그 세대하고는 오랫동안 당에서도 같이 교류가 있어 왔죠. 당 안팎으로. 근데 다들 그렇지만은 그 입장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비교적 저 같은 경우도 이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이전에 민주당이 이제 계속 참패를 하면서 그때 얘기됐던 것이 뭐냐면 진보 엘리트들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여태까지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엘리트들이 엘리트주의에 있었다 그런 점이 많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저처럼 이제 밖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다소 시각이 다를 수가 있죠. 저희들은 기존에 여태까지의 운동했던 방식이나 그런 걸로 통해서 어떤 선거 자체, 선거 공학적인 차원으로 해가지고 집권을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다 바뀐 이제 진보 진영 자체만의 어떤 어젠다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국민 생활 한 사람 한 사람 영향을 미치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의 어젠다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바로 진보 세력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아직은 부딪히지 않았는데 다소 다를 수는 있을 수도 있죠. 크게 다를 수도 있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닫힌 진보라고 하는 것이죠. 비타협적이고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현장에 오히려 더 이제 현장을 더 중시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송 당선자님 거기도 조금 스탠스가 좀 더 유연해지신 것 같고 또 중도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고 그렇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 건 맞습니다. 밖에 계속 작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 한국 정치를 닫혀 있는 판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에도 닫혀 있을 수 있고 또 여야 간의 관계도 닫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닫혀 있는 판에 대한 어떤 저도 이제 좀 새롭고 좀 신선해서 한번 드릴 말씀이에요. 닫혀 있는 판에 대한 판단을 어떤 근거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당의 구조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왔던 우리 당에서 당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 또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 우리 상황은 굉장히 이제 공개돼 있잖아요. SNS도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발달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 자체도 이제 진보와 보수를 하나로 딱 가를 수 있는 게 아닌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예를 들냐면 우리 정치가 전체 국민이 갖고 있는 관심과는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이 있어요. 과도하게 특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전체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물론 그 문제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예인데요. 성소수자의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소수자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진보 엘리트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그걸 큰 이슈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당을 이끌고 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어떤 바운드를 정해놓고 거기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도 문제가 있죠. 그죠?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네끼리만 몇몇 사람이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당원들이나 국민들, 이런 교류가 없이. 의사결정의 민주화 이런 데 익숙치 않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형성이 안 되지, 뭐랄까,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육받은 세대를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1970년대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50대 후반 그 정도잖아요.
또 냉정하게 보면은 1970년대, 80년 이전까지 이제 공교육을 받은 분들, 그때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면 고등학교까지 얘기를 하는데, 공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 시대까지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하고 왕조 정치하고도 군주 정치하고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는 대통령을 그 군주와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와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분들은 천황이나 이거 군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일본 왕하고 뭐 이게 구분을 못해서 그런 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고 그런 세대가 이제는 그 80년대 이후라고 그 80년대 이후에 공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이제 그게 40대, 30대, 50대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런 논의가 자유롭게 막 많이 나오고 그 많이 나온 게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이제 좀 지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채를 걸려서 이렇게 뭐 그 어떤 통에 모래를 집어넣으면 막 쌓였다게 흔들면 뭐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 구석구석 공간이 메워지면서 그거 똑같이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지금 단계에서 막 흔들면서 이게 안정돼 가는 것이고 이제 요 단계 한 단계 더 지나가면 아 이제도 우리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열린 정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닫혀 있지 않은 뭐 그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 실제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사회 병역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지도,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국이 됐든 뭐 아니면 그 점대협이 됐든 어떤 그 중앙의 지도 개념이 좀 익숙하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더 이제 치밀하고 이렇게 그 민주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 소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전파되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민주화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좀 지체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2010년대에는 오히려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열린 정치들이 가셔가지고 좀 더 그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좀 한번 붙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이제 초선 의원이시고 해서 그게 또 한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더욱이 이제 또 야당의 초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초선으로서의 한계 이런 것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시게 되려는지요? 근데 저희들이 야당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금 저희 당이 이제 일당이잖아요. 옛날처럼 소수 야당의 그 상태에서와는 다른 것 같아요. 야당 의원이라 해가지고 영향력이 없거나 그게 아닐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국민의당하고 적절히 협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초선으로서 한계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물론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 그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보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랄까 저하고 같은 뭐 심지어 저희 친구들이나 뭐 아래 1, 2년 선후배들이 사실은 충분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초선이라는 한계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강호 의원이 제대로 한번 얘기하던데요. 자기는 예산 나오는 꼭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산 많이 확보했는데 그 초선 의원이 가서 예산 그 나오는 꼭지들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따올 수 있겠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거 어떻게 그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셨던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꼭지를 알아서 가서 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모든 것은 그 도나 그 시의 실무자들이 그 중앙부처에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제시하고 뭐 도와주고 그러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찾아가서 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이광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서 한 건 없거든요. 만들어서 한 거 없으면 사실은 그 정해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는 문제는 사실 부처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또 국회에서 그 결정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거의 부분에서는 또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당내에서 정치력이 있느냐 문제하고 좀 관계가 되는 문제라서 좀 설명은 그런 설명은 잘못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뭐 사실은 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매덕 이 정도 그런 거는
그런 거 관계없이 되는 거 있거든요. 많이 있죠. 아니, 뭐, 네.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또 다 자기 거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또 자기 공이 되는 거죠. 꼭 뭐 이게 기획서부터 예산까지 다 자기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최무순 지사 문제인데, 최무순 지사하고 지난주에 저녁 식사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혹시 뭐 최 지사가 뭐 다른 뭐 부탁의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때는 이제 사실 저는 그냥 낀 거고, 실제로는 원주하고 춘천에 좀 아깝게 석패한 예. 두 후보자들을 모시고 이제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신 건데, 저는 이제 같은 원주에 우리 갑이 있고 우리 있으니까 간만 부르기가 좀 뭐 하시니까 오늘도 같이 불러서 같이 뭐 시간을 갖자 해서 올라간 거고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앞으로 최 이사님도 기대를 굉장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이제 좀 이제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생겼고 그래서 그렇죠. 당이나 중앙에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말씀하시던데 네. 최 이사하고 그러니까 강원 도정하고 그 도당 그리고 또 당선자님께 어떤 관계 설정이나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생각이신지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저희 당에서 그 강원도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죠.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제 뭐 도에서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할 때 이런 입법이나 이런 것을 뭐 건의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같은 당이 아닌 당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지만 그 국회 가가지고는 또 이 다른 당의 그 국회의원이 제안하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이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일이 있으면 제가 지사님 강원도나 하여튼 뭐 원주시나 필요한 일은 제가 나서서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뭐 협조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뭐 강원도나 원주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지사는 그 지역 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 뭐 지역 정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걸 계속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그걸 문제 삼고 심지어 비례대표를 선정해 놨더니 또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 어떤 그 최 이사 입장에서는 당내에 뭔가 좀 계속 뭔가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루트가 없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건 좀 꼭 해결하고 싶다 이런 현안들이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라도. 원주시 지금 저는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원주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시 보면 도시 발전을 하면서 이게 외곽으로 뻗어나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원도심이 자꾸 쇠퇴해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밖으로 나간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 원도심 안에 이 뭔가를 빨아들이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빨아들이는 뭔가뿐이 오히려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냥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뭐 도심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그 좀 장기 방치된 거 빨리 처리를 해서 그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것도 제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는 이제 제가 뭐 그 원주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있는데 빨리 좀 마무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도 또 이제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을 원주에 이루어야 되겠다 싶은 말이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뭐 내부 순환도로 서부 구간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그것도 빨리 완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주 여주 수도권 전철도 빨리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당장 갑에 있는 김기선 의원님하고도 그 공조나 협조를 이렇게 만드신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사실 이제 지역구 문제가 딱 겹치거나 붙으면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계속 지역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당까지 다르셔가지고 그 김기선 의원하고 그런 얘기 좀 나누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보자. 아니 원래 김기선 의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해요. 아니 다들 개인적으로 친하시죠. 그리고 저기 뭐 둘이서 소주 몇잔 한 적도 있고 그런 정도로 친하고 뭐 얘기가 잘 되시고 저하고는 얘기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당을 다르고 뭐 누가 뭐 선조하고 이런 거 떠나서 지역에서는 제가 또 후배이기 때문에 잘 모시고 뭐 공이 있다고 하면 뭐 우리 김기선 의원한테 먼저 공을 넘겨드리고 그 공을 세워드리고 제가 그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원주 발전을 위해서는 뭐 같이 협력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춘천의 그 김진태 의원하고 대학교 입학 동기 아니신가요? 아, 시험 동기죠. 사법 시험 동기신가요? 네, 아, 예, 네, 대학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1년 선배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제 착각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인연이 있어요? 검찰도 같이. 아, 친분이 깊죠. 그래서 아주 친한 편이죠. 근데 이 정치적인 길은 좀 다르시네. 그렇죠. 굉장히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검찰 재직 시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뭐 지역. 같이 근무는 안 해봐가지고 같이 제가 해보시죠. 예,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긴 시간 고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주 시민들에게 그 마무리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 저희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원주 시민 여러분, 송기현입니다. 저에게 4년 동안 원주를 위해서 또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44.3%의 그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신 분들이 저를 뽑아준 이유 제가 앞장서서 실현하도록 하고요.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다가서서 이야기를 듣고 저와 생각이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도 제가 열심히 들어서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시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모든 것을 같이 바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원주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4년 동안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이십니다. 앞으로 송기현 당선자님의 이 지역에 대한 헌신 그리고 여야를 넘는 그 광폭적인 행보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송정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